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동수 변호사 보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또 인사 멘트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네요. 네, 이춘자 오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이 예, 저는 뭐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은데 내란 특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환 유치제 수사 관련 지금 보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지금 관심사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조 특검이 그러한 또 역량과 이제 파기형 검사들이 그런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 지점에서는 지금 노상원 수첩 또 김태효 요 핵심 피의자들로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 사건과 관련해서 뭐 지금 되는 것은 지금 그 두 가지 제로 이제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외환 유치제, 외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여는 거죠. 그건 예비 음모. 실제 국지전이나 무슨 전투 행위가 개시되지 않았으니까 예비 음모죄. 이게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이 셉니다. 그거 하고 그런데 다만 요 외국에 과연 북한도 포함되는지, 북한은 적국인지 이런 것들이 그 이론상 대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일반 이적죄. 군사당 이익을 해친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 문제가 그 유죄 판결 기소 후에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이런 법리적 검토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실의 문제에서는 지금 외환에 관한 제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지금 그 몽골에서 정보사 공작 요원들이 그 대사관 북한 대사관 접촉하다가 체포된 사건이 계엄 10일 전에 그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개시되고 있어서 이 외국의 개념에 어떠한 지점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점이 있고요.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이런 10월, 11월 그 북한 평양 상공의 뭐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백령도에서 보냈던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은 흩어져 있는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고 어떤 국군 통수권자의 최종 보고와 승인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네. 이것의 규명이 결국 핵심적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사부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속도감이 상당히 좀 있죠. 내란 특검이. 근데 이게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그 조은석 특검이 그 특검 되기 전부터 이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대요. 외환 그래요? 이쪽에 대해서 드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외국이 수사가 잘 안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좀 그 이른바 팔로우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처음에 특검 임명되자마자 여러 가지 그 사무실 구하는 문제서부터 이 군사 특히 드론 기술 관련 이게 되게 상당히 그래서 서울 고검 창사로 갔다 그래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이제 그 보석 그 문제가 이제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 기록을 빨리 보고 그다음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서울 고검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팀 검사들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 서울 고검에다 사무실을 차리는 그 결정도 이런 속도감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빠른 건데.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한 게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결국 외환죄 수사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오늘 뭐 동아일보 보니까 무슨 통화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확보했다면 지금 상당 부분이 오히려 좀 축적이 되어 있다고 추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그 정말 적나라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던데. 그 지금 보고를 평양에서 뭐 그런 나만의 드론기가 와가지고 평양을 상공했다라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되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던데 제가 들어도 그래서 그 녹취록 내용대로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외환 쪽 관련해서 상당히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성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인 문제들은 잘 좀 따져봐야겠죠. 예, 이제 그 북한을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그죠? 그게 적국과 외국을 구분해서 이제 규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은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에 이제 포함되긴 하는데요. 예. 그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고 적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그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이제 법리적인 영역. 네, 법리적인 영역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했다 그렇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등장을 했어요. 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참 그 보도를 보고 참 진짜 참 한심하고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 그 당시 12.3 비상계엄의 그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걸 다 아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법조인들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사후에 그걸 만들어서 그 이제 주요 역할한 그 이제 부속실 실장이 있는데 강예구 씨라고. 예. 우리 한병태님 잘 아실 텐데. 네, 기억납니다. 예. 네,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후에 그걸 이제 법적인 그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이제 시도했다가 이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없던 걸로 한 거잖아요, 문건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아마 특검에서 세게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네. 법이 어떻게 걸리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덕수.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계엄 불법 계엄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족수 국무위원 정족수를 그 채우기 위해서 당시 이제 부속실 강의구 실장과 또 한덕수는 적극적으로 그 움직였고 또 그 선포문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 작성 부서를 이 공문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 단순하게 뭐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아니고 이 내란의 적극적인 동조. 그럼 이게 죄명이 공문서 위조 이 정도가 아니라 내란죄로 네, 적용이 내란죄 가능하다? 주요 임무 종사자로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최상목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은 그만한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 지금 저는 이제 조특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의 뭐 이상민, 박성재 이런 거는 이제 기본 값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도 더 단순하게 너무 쉽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이렇게 어떤 봐주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한 게 12월 5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날 12월 4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4명이 모였다. 근데 추가로 이제 거기에 법률 비서관도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요걸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뭐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요? 네. 충분히 의심할 부 그 날짜는 12월 4일이고요. 4일이고 비상계엄 이제 해제 요구 국회 의결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이요. 삼청동 안가는 그게 12월 4일이에요. 네, 12월 4일 날 모였고 최초에 그 모인 사람이 이제 사인이라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법률비서관 주진우가 그 자리에 했었거든요. 그 자리 이제 당시에 이제 주진우는 아니었지만 한정환가 그죠. 네, 그 사인이 모이고 이거는 되게 검찰 그 윤석열 입장에서 그 이너서클의 핵심 참모들이죠. 그렇죠. 그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또 이완규. 네. 그다음에 김주현 이렇게 있고 그것들 이제 문서화 작업과 관련되는 법률 비서관, 뭐 주진우 법률 비서관은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관련해서도 긴밀히 관련하고 이런 것들 쭉 어레인지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사인으로 축소해서 거짓 진술하였던 점, 국회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직후에 핸드폰을 다 교체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모임은 이 부분도 역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에 종사한 더 나아가서 모의 참여자라고 볼 여지들이 상당히 농후한 장면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선포문 좀 사후해서 그러니까 사인 받자, 서명 받자라고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실행을 해서 했다가 한덕수 총리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그걸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내란죄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에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CCTV에 누구죠? 이완규 등의 진술과 달리 그 다수의 그 추가 참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물적 증거로 확보가 됐죠. 그 중간에 그 고리를 연락책 역할을 하는 강의구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책에서도 쓴 바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한동훈 관련되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병가를 내고 저를 이제 회피했죠. 그래서 잠시 이제 뭐 당시 뭐 트레이닝 발언으로 이제 출근했다고 해서 제가 그럼 감찰 개시 중단이 감찰 개시된 건 인정을 하면서 그걸 중단하는 걸 지시하는 것이냐를 확인하려 그 검찰총장 부속실에 들어가니까 그때 비서관이었거든요. 서기관 비서관이었는데 부속실에서 저를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보이길래 제가 바로 감찰부장실로 올라와서 그런 언행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때 사과를 받았는데요. 그때 한순간이었고 그 후에 다시 특수활동비 캐비넷을 관리했었거든요. 그러고서 뭐 그 후에는 뭐 제가 인사해도 자꾸 외면하고 속칭 뭐 생까고 이러던데요. 그러고 나서 뭐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영전에 갔죠. 그걸 단순하게 그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아니고 이것도 내란죄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이런 인물로 평가되는 것이 과거의 전력에는 맞습니다.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수적으로도 불렸다. 이미 검찰 있을 때부터 유명했던. 너무 쉽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빼지 말고 적극적인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거기에 동조한 사람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뭐 직권남용죄, 공문서 위조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란죄. 내란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 내란과 외환도 역시 관련될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어디 보도 보니까 무슨 당시 국무회의 때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 한쪽은 뭐 직권남용을 저지른 쪽 이런 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또 한 국무위원들은 이제 직권남용의 피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른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보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뭐 이른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할 때 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조사들을 이제 검찰 연구관들 이렇게 지휘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너가 진술을 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수사 기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공범이면 공범이고 피해자면 피해자입니다. 이게 돌아서서 보면 보인다고. 그럼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단일화 파동까지 겪으면서 대선에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나는 내가 지난 겨울에 한 일을 나 자신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이미 그때 그런 분석들이 나왔었죠. 한 사람의 자신의 생존과 안전 이익이 최우선이니까요. 실존적으로. 만약에 대선 후보만 됐다면 이런 뭐 혐의점이 나와도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화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 정도의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조은석 특검이 그 수사 경험이 많아서 아마 이제 그런 그림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은석 특검 얘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언론이 만든 말 중에 조선 제1의 검 하면 뭐 한동훈 그러죠. 뭐 윤석열 얘기를 하는데 수사에 관해서는 그 두 사람보다는 한 수 높아요. 조은석 특검. 그렇게 평가하세요? 조은석 특검의 그 유명한 사건들이 과거 수사한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경성비리라는 게 있어요. DJ 정권 초기에 했었던 경성비리? 예, 경성비리. 이게 뭐였냐면 그 경성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사인데 거기서 이제 정치인들 상대로 돈을 뿌린 게 있었죠. 근데 그 정예 멤버가 모였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부에서 그 수사를 했는데 정치인 관련해서는 이제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사 보고서 법원에 넘어가는 수사 보고서 제일 뒷장에 경성비리 관련해서 그 이른바 오르내리는 정치인들 이름을 쭉 적었었죠. 근데 그 명단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이 수사는 부실 수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특수일부에 있었던 그야말로 말씀만 들어도 쟁쟁한 그 검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퇴직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쫓겨나가고 그 뒷수사를 당시 형사부에 있었던 조은석 검사한테 이제 맡겼던 거예요. 근데 조은석 검사가 그때 3일 만에 이제 자백을 받아내죠. 네, 그 경성건설 회장한테.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명단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대철 이런 그야말로 유력 정치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은석 검사가
그 수사자라는 검사로 이름 날렸는데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쓴 책을 이제 쓴 게 있습니다. 수사의 감각이라는. 예. 그 책 뭐 저도 옛날에 한번 받아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찾지를 못하겠는데 주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수사의 3대 요소 해가지고 선제 공격을 미리 선제. 예, 그렇죠. 미리 쳐야 된다. 그다음에 주동. 수사를 내가 해야 된다. 수사팀이. 그다음에 이제 의표를 찌르는 거. 저는 1도 2부 300밖에 몰랐는데 예, 그런 것처럼. 네네. 네. 그 전현직 검사들의 이제 평을 말씀 더 하시는데. 예. 네. 지금 요 세 가지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선제. 예, 먼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세 가지가 선제. 그다음에 뭐라고요? 주동. 예, 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한테. 그다음에 이제 의표를 찌르는 거죠. 의표. 예. 지금 국무위원들. 그러면 지금 어디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출석에서 조사받다가 뭐 의회에 뭐가 나왔고 당황했다. 예. 뭐 이런 보도도 사실 있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도 혹시 있는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런 개연성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뭔가 확 지르고 들어갔던 부분들이. 예. 기회가 되면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요즘 통화가 잘 안 되니까. 전현직 검사들의 이제 일반적인 이 평들이 그 조은석이 윤석열보다 한 수 위다, 상극이다. 또 그리고 뭐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이라든가 수사의 이런 전술 측면에서 한 수 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피의 사실 그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변호인의 그 방어권 이런 부분들은 잘 유념해 가면서 또 유죄를 받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예.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가시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른바 밀당이 있잖아요. 출석을 한 해 만에 막 이거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외통수에 좀 걸리지 않았나요? 지금 보이는데 그죠? 이번에 네. 7월 5일 안 나오면 바로 지금 체포영장이나. 근데 오히려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3종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요 3종 세트가 다 구속되리라고. 다음 주에 한꺼번에? 이르면 다음 주. 그렇게 그런 이제 최은순 거기는 이제 그 요양원 노인학대 사건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 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또 이렇게 관련 공범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요. 일단은 이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구속 수사가 나머지 그 수사의 용이성, 속도를 더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들을 하는. 다음 주에. 네네. 저는 그런 이야기. 체포도 아니고 구속. 네, 구속. 체포는 사실 좀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체포영장 자체가 워낙 그 용산 저택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혹시 또 구속영장 청구되면 기각될 가능성조차도 염려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청구했던 방안이고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 이제 체포영장을 치냐 마냐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구속영장 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곧바로. 그리고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추가됐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상당히 수사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도 같은 전망이시고. 예, 빠르면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해서 재구속 시키는 게 이제 관건이니까 그쪽에 좀 주력할 거라고 다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 검찰로 좀 가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원래 자기 임기 채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뭐 직접적인 경우는 이원석 총장처럼 그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이제 그 검찰 과장이 이제 인사안들을 총장실에서 이미 정해진 거를 이렇게 통보받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하는데 사실 몇 달 못 버티리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빨라진 것이죠. 좀 빨라졌을 뿐이다. 네. 사표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돌았던 얘기는 아마도 그 내란 특검에서 뭔가 좀 통보를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자신 있었어요. 수사에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 수사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이제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물갈이 인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설 자리는 없고 허수아비 상태로 있느니보다는 이제 어제 또 한마디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제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걸 알 텐데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근데 그 뭐 심우정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지금 뭐 남부지검장 뭐 그다음에 양석조 검사장 뭐 여러 사람 지금 표명했잖아요. 그건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표 내야 될 사람이 더 있는데 더 지금 있어요? 아직은 지금 뭐 네, 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네, 뭐 검찰총장 지명 등 또 후속 인사가 있으면 이제 되겠죠. 대검 검사급 검사장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이어지겠죠. 예, 어제 양석조 검사장 뭐 나간 마당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 양반은 저기 그 표적 수사 뭐 이런 얘기라던데. 초상집 거기서 저기 봐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 기소 없는 뭐 수사 없는 기소 이렇게 한쪽만 하게 되면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잘한 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수사들 보면은 자, 전 정권 인사들 그다음에 야당 겨냥해가지고 별건 일삼고 수사했죠. 지난 그 이른바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끝까지 괴롭히고 또 뭐 뉴스타파나 경향신문, 뭐 MBC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진보 언론,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여기 뭐 대대적으로 수사한 적이 있었고 그야말로 정말 치졸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어제 나가는 마당에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니까 아 정말 참 너무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뭐 결론을 정해놓으면 절차를 뭐 절차를 안다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결론과 방향은 정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은 뭔가 전도된 논리인 거죠. 그리고 그거 항상 유념해야 될 건 법률 시장입니다. 예. 법률 시장과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진술을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진술들을 해야지 검찰의 수사권이 계속 남아 있는 진술을 해야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검찰의 현직 검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 변호사로서 법률 시장에서 자기의 영업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후배 검사들이 아이고 선배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건 잘 봐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상당히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고 아니 그래도 검찰총장직이나 했는데 뭐 그럽니까? 그럼 변호사 개업해갖고 영업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돈을 벌어야죠. 그 사람들 목표에 그런 거. 네. 그 김현장의 존재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집단은 어디입니까? 정치검찰과 김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김장. 그 세력들은 다시 이 정권이 바뀌어서 불안하고 있다가 다시 일거에 봉욱 민정수석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얘기 좀 해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봉욱 수석. 네, 뭐 우리 기자님께 취재하신 거 먼저 들어보죠. 참 뭐 모르는 사이도 아직 있어요. 참 좀 그래도 이제 평가는 해야 되니까 이게 검찰 내부의 평가는 뭐 이 사람이 뭐 훌륭하고 젠틀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기자들이 보기에는 반응이 좋죠. 근데 기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그 뭐라 그러나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검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이렇게 표 안 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김학의 긴급 출금 사건이죠. 그야말로 검찰 역사상 최악의 그런 사건이고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김학의 박근혜 정권 때 김학의 법무부 차관 됐다가 원래 총장 물망까지 올랐다가 맞아요. 과거에 이른바 건설업자한테 성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제 그 또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었던 피해 여성들께서 고발까지 했는데 그거를 검찰이 2번이나 봐준 거잖아요. 네, 참혹한 범죄였죠. 그렇죠. 참혹한 범죄인데. 근데 문재인 정권에 와가지고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 검찰이 했던 문제적 수사들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스크린 해보니 그 김학의 사건이 가장 그 악질적인 사건이라서 이거를 재수사를 권고한 거죠. 그때 이제 검찰에서 그때 문무일 총장, 봉욱 대검차장 그쪽 대검 수뇌부에서도 이 수사는 재수사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수사를 바로 앞둔 시점에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를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았단 말이죠. 그때 이규원 검사라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때는 그걸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잘 막은 건데 긴급 출금 제도라는 걸
되게 익숙치 않은 생소한 제도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막았는데 그게 나중에 범죄라고 그랬죠. 예, 그걸 범죄로 해서 이제 김학의 사건 네. 자체를 뒤집으려고 한 거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죠. 이거는 무고한 시민을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고 기소했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 김학의의 출국을 막은 이른바 김구 출금을 허락을 했어요. 대검 당시 그 수뇌부가. 그때 전화를 했더니 뭐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대검 차장인 봉옥 민정수사에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다 그거를 이제 판결문에 다 이번에 긴급 출금 사건 지난번에 대검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 사실상 대검 수뇌부가 이거는 허락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법정에 나가서 또는 수사 단계에서는 자기는 그거 허락한 적 없다. 그냥 그 어디서 그냥 밑에 과거사위원회 차원에서 한 거를 자기는 승인해 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버리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3년,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겪어서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금 다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어제 그렇죠. 조국 혁신당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그 성명이 나온 이제 배경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인 것 같아요. 네. 뭐 인사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영역이어서 뭐 사실 조심스럽고 또 인사권자의 그런 판단을 존중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이규영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서 한 조치인데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해서 그 장기간 4년여간 재판을 네. 받고 또 징계도 받고 이러한 것이고 또 법정에서 또 그런 취지로 진술한 점이 있지요. 네. 또 한편으로 본인이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윤석열을 피가게 하였지요. 그리고 매경 칼럼에서도 검찰개혁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김장에서 재직하면서도 그러한 칼럼들을 좀 이어왔던 것으로 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고위 검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진수 포함해서 영혼을 갈아 끼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충성맹세를 하였다. 검사들은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건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검찰개혁의 범위, 속도, 그 과단성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기는 더 문제적 더 문제요? 인물이죠. 뭐 참 적나라하게 하기가 그런데 이제 차관이 됐으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이제 그 후속 인사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뭐 임은정 이런 뭐 상징적인 인물들, 임은정 뭐 그다음에 김태훈 정도를 발탁하면서 인사가 마치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물타기로 인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인사 취지는 이른바 친윤 라인 중용 이렇게 딱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어제 발표된 인사를. 예, 발표들을 뭐 서울중앙지검장 가 있는 정진우, 그다음에 검찰국장, 뭐 성상원 이런 분들이 다 그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그 검찰 통치, 이른바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부역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일조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인적 정산이 안 되고 고스란히 지금 검사장 승진을 다 하고 주요 포스트에 가른 바람에 어제 인사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안 좋은 시그널이죠. 검찰 조직에. 그 변호사님도 같은 평가세요? 네, 인사? 기본적인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네. 그 인적 정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고요. 네. 친윤 검사 윤석열은 굉장히 그 내 편 가리기가 철저했거든요. 그렇죠. 아주 속사정까지 다 알고 해서 그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이죠. 정치적인 수사를 했던 사람이 다시 또 그 요직에 됐죠. 현재 인사에서 요직은 그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예, 대검 그렇죠. 차장이거든요. 세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임 검사 여기서 하나 좀 짚어드리고 어제 인사를 누가 준비해서 누가 이제 대통령한테 건의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건데 지금 정성호 후보자는 지금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 인사에만 개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임명장을 받은 봉옥 수석과 이진수 차관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태영 민정비서관하고 예. 봉옥 민정수석의 이 손이 많이 거쳤겠죠. 사실은 이게 지금 레드팀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게 친윤 라인 중용설 이게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하기 전에 처음에 임명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이진수 차관설이 나왔었거든요. 이미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누구, 뭐 검찰국장 누구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3주, 3, 4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인사안이 짜졌다는 게 지금 보면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은 뭐 그 시점이 아니었으니까 예. 이번 인사에 뭐 어떻게 개입할 그 안 되는 거죠. 미리 짜여진 인사였다. 예. 그리고 그 장관도 물론 없는 자리였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민정수석실인데 예. 거기에서 민정수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인사안을 누가 주도했겠느냐. 그럼 이제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태영 변호사 지금 아마 아직은 내정 단계인 것 같은데 이태영 변호사가 이 인사안을 짰다. 네. 그러면 이태영 변호사가 지금 뭐 검찰을 제대로 모르는데 검사 출신이긴 한데 오래전에 이제 검찰을 떠난 그럼 이제 뭐냐면 이태영 변호사한테 누군가 검찰 내부의 인사나 아니면 그 영향력 있는 외부 네. 인사가 이런 안들을 제안하지 않았겠느냐. 어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런 우려를 그 두 분이 표명하시는 이유는 이런 인사 이렇게 포진이 되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 아직까지는 총장이겠죠. 오늘 출근길에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가 100년 대계로 설계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제 내용은 입장문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틀고 왜곡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실행 방법이 뭐냐? 어떤 논리로 나올 거냐? 수사 기소권 정면 반대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나오죠. 못 나오겠죠. 그럼 디테일 싸움에서 결국은 또 뭔가를 그러니까 발휘할 거라는 건데 예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수사 기소 분리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해석하는 입장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수사 기소 완전히 검찰은 이제 수사를 전혀 하지 말고 기소만 담당해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검찰이 그 경찰에서 올라오는 이른바 경찰 수사는 지휘해야 된다. 보안 수사권을 주자. 그죠? 원래 옛날처럼. 그러면 보안 수사도 사실 어떻게 활용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의 그 안이 있는데 아마도 그 검찰은 최대한 그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쉽게 하면 논리는 이런 거겠네요. 아니 보안 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하라고 하면 공소 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뭘 알아야 네.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는 또 어떻게 믿냐. 경찰 수사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역시 핵심은 보안 수사권. 그거 가지고 아마도 검찰 쪽에서는 이제 그건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제 이제 이진수 차관도 국회에서 답변할 때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내에는 지금 아마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진단하세요? 네, 두 가지 이제 핵심 쟁점은 이제 보안 수사하고 경찰에 대해서 지휘권, 지휘 통제권을 또 확보하자는 두 쪽으로 되고 그 여러 가지 각종 논리들과 근거들이 제시될 겁니다. 사례도 아주 특이한 사례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사 인력을 검찰에 남겨두는 거죠. 수사부서를 남겨주는 거죠. 사실 뭐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보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부서를 없이 하는 거.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이 그거와 그 검찰 해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라는 표현들을 국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그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밑으로 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 밑에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그 행안부에 두던 법무부에 있던 사실은 뭐 그래.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국정교원회가 상당히 좀 경력이 있고 이해들이 있으신 분들이 잘 어떤 그 민주당에서 그 발의된 그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된 그 검찰청법 폐지 등 그 사법에 관해서 그것들을 세부적인 이런 분들 같이 협의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9월 중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9월 중에 그 검찰 개혁 사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인사들도 그러한 포석들로 한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법무부냐 행안부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그렇고 그 부분들은 그 전문가 집단들이 그 파악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부적인 쟁점까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만약에 중수청을 두게 되면 이제 경찰도 지휘하고 그다음에 좀 비대어된다. 네, 비대어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 권력
그 인력이 많이 모이면 또 이제 권력화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견제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정기획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법무부 산하로 두겠다는 건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 입장에서야 뭐 그죠? 그게 뭐 큰 정은 아니겠죠. 네, 기본 원칙은 권한의 분산과 견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아주 네.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리고요. 네. 그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제 수사는 그 중수청과 국수본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공소는 그 공소청에서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공수처는 반부패 범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한 형태로 큰 구조가 짜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영국 같은 경우에 그 검찰 감찰청이라고 있습니다. 중수청과 그 검찰청을 그 감찰하는 이런 기능들을 현재 공수처가 왜냐하면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불기소. 이 자체의 통제의 필요성을 느껴서 2000년도에 그 CPSI 그 검찰 감찰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참고로 해서 공수처의 그 조직과 직무 범위를 확대한 형태로 그 반부패 수사. 그러면 경찰도 중수청의 권한 남용도 역시 거기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함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정 검사의 발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크죠.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서 이제 그 동남북서라고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다음으로 이른바 좀 서열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동부지검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요? 네, 그쪽에 이제 동남북서 이런 순서입니까? 동남북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부지검이? 네, 동부지검이. 그리고 동부지검 지금 건물도 새 거예요. 새로 지어서. 법원도 동남북서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자리에 발탁된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뭐 비토하는 말들도 많이 좀 있어요. 이제 워낙 쓴소리나 또 이런 그죠? 내부 고발자의 어떤 운명이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게.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기존의 수사권과 이제 기소를 독점한 그런 검찰이 아니라 검찰 본래 기능, 재년의 역할, 기소, 공소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의 그런 모습의 검찰이라면 이문정 지금 동부지검장이 그런 맞는 측면도 있는 거죠. 뭐 예전에 과거사 사건에서 당연히 무죄구형해야 되는 걸 무죄구형 안 했다고 해서 징계받고 그러니까. 예, 그걸 무릅쓰고 또 무죄구형을 강행했던 그런 강단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문정 검사는 이제 법무부 제가 대검 이제 감찰부에 근무할 때 이제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제가 추천을 해서 같이 근무를 상당히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위중교사 그 감찰 사건이 있어서 그걸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그 추천을 했고 그리고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받아서 그 사안을 전담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어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소장으로 공소장 초안을 써드려야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초안을 작성해서 첨부해서 보고 드려라고 제가 지시를 했죠. 그런 업무 형태들이 제가 기억이 나고요. 업무의 면으로만 보면 기억을 나고 또 임 검사는 이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니까 그 역할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고요. 또 저는 또 생각나는 건 감찰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문정 검사는 이제 알려진 검사잖아요. SNS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려진 검사인데 같이 근무했던 허정수 과장 동기이거든요. 30기. 또 민영현, 이종민, 또 김덕권 과장들, 또 감찰부에 있던 연구관들 그 검사로서의 본분을 같이 했던 검사들도 그 명예를 회복하고 지금 다 좌천돼서 인권보호관이나 아니면 아니 뭐 이런 중경단에서 이렇게 한직에서 이렇게 지방을 전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검사들 내 명예도 평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검사의 그 인사원칙 중에 하나고 특수화 공안기획을 과거에는 분리해서 사고했는데요. 검찰총장은 늘 공안기획이 되고 특수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융합이 됐습니다. 특수와 공안기획은 구별이 안 됩니다. 특수는 더욱 정치적이고 더욱 부패이고 공안기획은 안 그런 게 아닙니다. 특수와 공안기획은 같이 돼야 되고 또 검사들의 일반 형사사건을 하는 검사들이 열등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능력은 평등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번 향후 인사에서도 뭐 다 하시겠지만 이러한 어떤 인사 또 기준들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의견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그런 검사들이 좀 중용이 다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시그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사가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